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45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쓰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의 조용한 골목에 방을 얻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펜을 들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 밖에서 마부들이 말을 몰며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던 것입니다. 철썩, 철썩.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쇼펜하우어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그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시오. 그 끔찍한 채찍 소리가 나의 모든 생각들을 죽이고 있잖쇼. 하지만 마부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도 소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부부의 목소리였죠. 그 다음 집에서는 아이들의 끊이지 않는 울음소리가, 또 그 다음에서는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30번도 넘게 이사를 다닌 후에야 쇼펜하우어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소음은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젊은 시절 그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철학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지겨워하는 것도 모르고 2~3시간씩 혼자 떠들곤 했죠.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어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찾는 어른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롭게 지내는 어른도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간단합니다.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을 줄였더니 오히려 사람이 모여들더라는 놀라운 경험담들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른이 되어서야 깨달은 침묵의 기술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남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된 현명한 분들이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어른의 지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도 절대 입 뻥긋하면 안 되는 비밀 1위. 72살이 된 김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던 김순자 씨는 외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부터 시작해서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적금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다 알려줬죠. 아들아, 엄마가 혼자서는 이런 것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 처음에는 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효자 소리를 듣고 살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때마다 어머니,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 통장에서 잠깐 좀 빌려 쓸게요. 라고 하기 시작했죠. 김순자 씨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들이 힘들다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아들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컸죠. 아들아, 그런데 지난번에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거니?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돈 아니에요. 지금 수나 나중에 수나 마찬가지잖아요. 김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준 것인데 오히려 자식이 자신을 단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하며 다정하게 대했는데 이제는 시어머님이 돈이 많으시네요 라며 비꼬는 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순자 씨는 거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가족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죠. 어머니, 이제 좀 가만히 계세요.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내 속내를 다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건데. 사람들 사이에는 힘의 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보여주는 순간 그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자식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부모가 가진 모든 패를 자식에게 보여주면 자식은 무의식 중에 부모를 만만하게 봅니다.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특히 돈과 관련된 비밀, 그리고 나의 치명적인 약점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식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침묵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비밀을 지키면 비밀은 너의 포로가 되지만 비밀을 말하는 순간 너는 비밀의 포로가 된다. 하지만 이것이 자식을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사랑은 더 오래 갑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지킨 나의 품위가 결국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켜줄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 다 떠나게 만드는 돈 자랑의 끔찍한 최후. 65살 정민우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후 제법 두둑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들떠있던 정민우 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야, 정민우.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던 정민우 씨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말했습니다. 나야 뭐 회사 정리하고 이제 편하게 지내지. 퇴직금도 제법 나왔고 말이야. 그러자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 그래? 얼마나 받았는데? 정민우 씨는 우쭐해져서 대충 금액을 흘렸습니다. 물론 조금 과장해서 말이죠. 뭐 집 한 채 값 정도는 나왔지. 그날 저녁 정민우 씨는 기분 좋게 친구들에게 한턱 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친구들이 정민우 형님 최고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민우 씨는 그 박수 소리가 좋아서 그날 이후에도 몇 번 더 친구들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우야, 미안한데 나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네가 여유 있다니까. 처음에는 예정을 생각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또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었죠. 정민우 씨가 난처해하며 요즘 나도 좀 어려워서 라고 말하면 친구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려워? 그런데 지난번에는 집 한 채 값만큼 퇴직금 받았다고 했잖아. 쪼잔하게 왜 그래? 정민우 씨는 당황했습니다. 빌려주자니 자꾸 떼일 것 같고 안 빌려주자니 친구들에게 인색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꾸 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우는 돈 많으면서 왜 저렇게 인색해?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구두쇠야. 결국 정민우 씨는 40년 넘게 지낸 친구들과 모두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우정이 깨진 것이죠. 정민우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밥을 사주고 돈을 자랑해도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로운데 나는 뭔가 라며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열등감은 처음에는 부러움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질투와 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사람한테서 뭔가 얻어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죠. 자랑은 내 입에서 나갈 때는 달콤한 꿀처럼 느껴지지만
상배의 귀에 들어갈 때는 날카로운 가시가 됩니다. 진짜 부자일수록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입고 조용히 지내죠. 내가 가진 것을 감출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궁금해하고 존중합니다. 돈은 조용히 있을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위력은 반감되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남들의 질투를 부르지 마라. 그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진짜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여유로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만으로도 충분히 빛이 납니다. 말하지 않는 겸손함이 진정한 친구들을 곁에 남게 할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 돈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지가 궁금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입만 열면 복이 달아나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 여러분도 가보신 곳이 있을 것입니다. 공원에서 하는 체조 모임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수업 같은 곳 말입니다. 거기 가면 항상 한두 분씩은 남의 집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80살의 최정자 씨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문화센터 한국무용 수업에 다니던 최정자 씨는 쉬는 시간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 그 아파트 502호 사는 김씨 아줌마 알지? 그 집 며느리가 바람났다더라고. 진짜? 어떻게 알았어? 아니, 마트에서 우연히 봤는데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야. 나는 그 집 남편 얼굴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최정자 씨는 매번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샤뱅 사모는 빚이 많다더라. 이벼파로는 아들이 사업 망했다더라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미있으니까요. 정자 씨는 정말 소식통이네 하면서 웃기도 했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최정자 씨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 우리 집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내일이면 온 아파트가 다 알겠어. 그 말이 최정자 씨 귀에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상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사실이었니까요. 결국 최정자 씨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른 수업으로 옮기거나 아예 나오지 않기 시작했죠. 최정자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나중에 최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 욕하면서 살았더니 결국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심리학에는 자발적 특성전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것인데 내가 남을 게으르다고 욕하면 듣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나를 게으른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인색해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머릿속에서는 나와 인색함이라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남의 험담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내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험담하는 습관이 생기면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집 며느리가 늦게 들어온다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바람이 났다는 식으로 과장하게 됩니다. 결국 험담꾼이 되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장 저급한 오락입니다. 잠깐의 재미를 위해 나의 품격을 파는 행위이죠. 나이가 들어 존경받는 분들을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보다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좋은 책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혀를 깨물고 참으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을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천성에는 악한 면이 있다. 그러니 굳이 남의 악함을 들추어내어 너의 입을 더럽히지 마라. 물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침묵해야 합니다. 험담 대신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말그릇을 가진 당신 곁에는 향기로운 사람들만 모이게 될 것입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는 대신 남의 장점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 따뜻한 시선이 결국 당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며느리가 시어머니 등 돌리게 만드는 말버릇 1위. 명절이 다가오면 늘 고민이 생기는 집이 있습니다. 68세 박현숙 씨네 집도 그런 곳 중 하나였죠. 박현숙 씨는 며느리가 오기만 하면 자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때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빨래도 다 손으로 빨았어. 기저귀도 삶아서 다시 썼고 요즘은 참 편해졌지. 기저귀도 일회용이고 분유도 있고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해주고.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쉬고 있으면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애 키울 때는 애 없고 밭에도 나갔어. 요즘 젊은 것들은 애 하나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며느리는 처음에는 그러셨군요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똑같은 말을 들으니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죠. 어느 추석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대가 달라서 힘든 점도 많이 달라요. 요즘은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맞벌이 하느라 더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박현숙 씨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교육비가 뭐가 많이 들어? 나 때는 아이들 8명을 키웠는데도 다 대학까지 보냈어. 요즘 애들이 사치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지.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표정이 단아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꼭 가야 하나요? 라고 남편에게 묻기 시작했죠. 결국 작년 추석에는 며느리가 아예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갈게요. 아이들만 데리고 가세요. 박현숙 씨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생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현재의 상황에 대입해서 나보다는 쉽게 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상심리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고생한 만큼 현재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비난으로 들립니다. 더군다나 시대가 다르면 고생의 종류도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물질적으로 부족했지만 공동체가 있어서 심리적 지원은 많았습니다. 요즘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심리적 고립감은 더 클 수 있죠. 내가 왕년에는 이라는 말만큼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고생담은 추억으로 간직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훈장처럼 꺼내어 남을 가르치려 들면 꼰대가 되는 것이죠.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과거 이야기 대신 요즘 힘들지?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묻는 시어머니가 진짜 어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물론 정말로 조언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나 때는 이랬어가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은 부모님의 고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로 확인받지 않아도 당신의 거칠어진 손이 이미 당신의 위대한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담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며느리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침묵하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보십시오. 5번째, 지나간 불행을 말하면 노년이 박살나는 이유.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늘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72살 안영희 씨가 바로 그런 분이었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알아?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 애 셋을 혼자 키웠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에는 친구들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하면서 위로도 해주었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안영희 씨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시 꺼내는 것이었죠. 큰아들은 대학 등록금 못 내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밤마다 울었어. 둘째는 결혼할 때 예단도 제대로 못 해줬어.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 이런 이야기가 한두 시간씩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참고 들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 만나면 맨날 우울해져. 좀 밝은 이야기도 하면 좋을 텐데. 결국 친구들이 하나둘씩 안영희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았죠. 안영희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내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하지만 친구들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울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자신도 우울해지기 때문이었죠. 심리학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불행한 기억을 곱씹는 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안 좋은 기억을 자꾸 꺼내서 되풀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뇌는 그 고통을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착각합니다. 말할수록 더 우울해지고 듣는 사람까지 함께 지치게 만들죠. 더 문제는 불행한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면 정작 좋은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뇌는 자주 사용하는 기억을 더 강화하거든요. 결국 과거의 아픈 기억에 갇혀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집니다. 반면에 침묵 속에 묻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흐려지죠. 징징거리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꿋꿋하게 침묵하십시오. 그래도 지금은 괜찮다며 웃어넘기는 그 간인함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언했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예의다. 물론 때로는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가까운 한두 사람에게 한두 번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는 지나간 고통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덕분에 이런 것을 배웠다는 식으로 말이죠. 힘든 세월을 잘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말로 뱉어내기보다는 스스로를 토닥여주세요. 당신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간인함을 자랑스러워하되 조용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를 망치는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섭고 조심스럽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관계를 살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침묵의 기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당신의 노년은 꽃길이 될 것입니다. 6번째, 말없이 곁에만 있어도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 70세의 이상돈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면 찾아오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상돈 할아버지가 특별히 조언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죠. 어느 날 30살이 된 동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고민이었죠. 청년이 1시간 넘게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상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동료들과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월급도 적고 장래성도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이상돈 할아버지는 그 시간 동안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참 어려운 일이구나 정도의 맞장구만 쳐주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청년은 집에 가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좀 더 버텨볼게요. 이상돈 할아버지가 특별한 해답을 주신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의 손자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그 형한테 뭐라고 조언해 주신 거예요? 이상돈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조언? 별다른 조언은 안 했어. 그냥 들어줬을 뿐이지. 그런데 왜 그 형이 그렇게 고마워했어요? 사람은 말이야, 누군가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법이란다. 내가 해답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해.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수용적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온전히 들어주는 것. 그것은 나는 너를 존중한다 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바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로 들어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아, 그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바로 답을 주려고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100마디 조언보다 한 번의 따뜻한 끄덕임이 사람을 살립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귀는 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상대를 무대 위에 세워주십시오. 잘 들어주는 어른은 젊은이들에게 지혜의 숲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를 즐긴다. 물론 가끔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해답이 있는데 상대방이 깨닫지 못할 때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스스로 깨달은 답만이 진짜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성급하게 답을 주려 하지 마시고 그저 따뜻하게 들어만 주세요. 당신의 조용한 눈빛과 따뜻한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7번째,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이기는 침묵의 기술.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2세의 김배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오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김대한 할아버지의 셔츠에 쏟아진 것이 종업원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이 옷값이 얼만데?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김대한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몸에 닿아서 아팠을 텐데도 3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종업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너무 놀라지 마시오.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김배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탄하는 눈빛이었죠. 종업원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 꼭 드릴게요. 김대한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서 빨면 되니까. 대신 앞으로 조심하면 돼. 그날 이후로 그 종업원은 김배한 할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특별히 정성껏 모셨다고 합니다. 손자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화 안 나셨어요? 김대한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화야, 당연히 나지.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오히려 그 친구만 더 위축시키고 다른 손님들만 불편하게 할 뿐이야. 화가 났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심리학에서는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보통 6초 정도면 최고조에 달했다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6초를 참고 견디면 훨씬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대신 침묵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더 깊이 반성한다는 점입니다.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만 조용히 넘어가면 죄송함을 더 크게 느끼거든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침묵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시끄럽게 따지는 사람은 하수가 되고 웃으며 넘기는 사람은 고수가 되는 것이죠. 침묵은 가장 우아한 승리의 기술입니다. 물론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죠. 하지만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은 침묵으로 넘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다. 광기에 휩싸여 내뱉은 말은 반드시 후회를 부른다. 화를 참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예민해지고 참을성도 줄어들죠. 하지만 그 짧은 침묵 뒤에 찾아오는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년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화를 내고 난 후에 후회와 찜찜함보다는 참고 넘긴 후에 뿌듯함과 평온함이 훨씬 낫습니다. 침묵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8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 늙지 않습니다. 또래들이 모두 누군가와 어울리려고 바쁠 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분이 있습니다. 75살 서미숙 씨가 바로 그런 분이었죠. 서미숙 씨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차를 끓여 마시고 좋아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죠. 오후에는 혼자서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혼자 드시면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외로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서미숙 씨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맑았죠.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미숙 씨, 이렇게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동호회라도 나와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서미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전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외롭지 않거든요. 외롭지 않다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바쁘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서미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어요. 온전히 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이웃 할머니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미숙 씨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인다는 것을 느꼈죠.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심리학에서는 고동력이라고 부릅니다. 고동력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적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누군가와 어울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더 큰 외로움만 남기죠.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여유롭습니다.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거든요. 이런 사람 주변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부담 주지 않는 관계가 편안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혼자 와서 혼자 갑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을 늙지 않는 영혼으로 만들어줍니다.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내면이 풍요로워집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단단한 행복이 생기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라서 더 좋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기 사랑이 결국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침묵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것, 친구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는 것, 남의 뒷담화를 즐기는 것, 과거 고생담으로 젊은이들을 가르치려 하는 것, 지나간 불행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 이런 말들을 멈추고 대신 따뜻하게 들어주고 화가 나도 우아하게 참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때 우리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꽃은 필 때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향기는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깊은 침묵이 천리밖까지 퍼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품격을 느낄 것입니다. 떠들어대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지혜를 알아볼 것입니다. 진짜 어른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깊게 들어줄 뿐이지요. 쇼펜하우어가 80살에 깨달은 것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말을 줄여보십시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가슴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시다면 침묵도 사랑입니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어른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